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안데르탈인은 고인류학 역사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고인류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낱 유럽의 선사시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유명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정설로 알려진 정보에 더해서 최신의 연구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를 도와줄 조교들을 소개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30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네안데르탈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분 안에 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낯이 익으시죠? 카보에입니다. 브로큰 힐이라고도 불렸던 네안데르탈인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라페라시, 네안데르탈인 어른입니다. 여기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의 다른 면이 아주 특이한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개골과 턱뼈입니다. 거기에 비해 현생 인류 어른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머리가 좀 작아 보이죠?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두뇌 용량은 현생 인류의 두뇌 용량보다 큽니다. 이따가도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네안데르탈인의 두뇌 용량이 큰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더 뭔가 후져야 되는데 더 큰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냥 두뇌 용량은 크지만 그 안에 뭐 다른 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물이랄지 아니면 두뇌 세포가 헐겁게 짜여져 있을 거야. 현생 인류처럼 이렇게 찬찬하게 짜여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 아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테식타시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아이입니다. 비교한 현생 인류 아이, 둘이 비슷한 나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역사부터 시작하죠. 네안데르탈인의 역사는 고인류학의 역사보다 깁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도에 출판됐거든요. 그보다 더 일찍 발견된 것이 네안데르탈인 화석들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30년 전 1829년에 벨기에 앙지라는 곳에서도 발견됐고요. 1848년 스페인의 지브랄타에서도 발견되고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펠드호퍼 그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발견된 다음에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했고 특히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병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나폴레옹 시절에 러시아에서 온 코사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조금 여하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느낌의 설명이 가능했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플로레스 역시 마찬가지죠. 병자냐, 병리적인 현상이냐, 새로운 종이냐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그런 논란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네안데르탈인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지만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인류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종명도 받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조상이 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고유 명사일까? 보통 명사일까?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진화사에서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거치는 단계인지 보통 명사로서 아니면 유럽에서만 있었던 고유 명사로서 고인류 집단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20세기 전반까지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정도 인류의 단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바인,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그렇게 호모사피엔스 그렇게 지나가는
인류 단계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빙하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고인류 집단으로 주로 유럽에서 살았고 중동 지방까지도 퍼져 있었던 고인류 집단 고유 명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를 가장 극심한 빙하기를 살아낸 유럽의 고인류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현생 인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몸집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의 몸집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다부진 몸집에 몸통이 두껍고 팔다리가 짧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호모 에렉투스,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와는 굉장히 다른 몸집이죠. 호리호리하고 팔다리가 긴.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몸집은 지금 추운 지역, 극지역에서 살고 있는 현생 인류 집단의 몸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조지아의 드마니시 175만 년 전 화석에서도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발견이 됩니다. 이 턱뼈 안에 특별한 형질이 하나 있는데 그 네안데르탈인의 독특한 형질이라고 알려졌었던 형질이 그 드마니시에서도 발견이 되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는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전부터 등장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뼈의 생김새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 네안데르탈인의 시작점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처음 나타나는 시점이 네안데르탈인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조합을 나타내는 것은 20만 년 전 이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그들에게 붙인 이름이죠. 정말 그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집단이 서로 인정을 했던 혹은 네안데르탈인 자신이 나는 네안데르탈인이야 라고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 식의 인지는 가능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검색해서 나오는 모습은 1910년대 20세기 대부분 생각하던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1910년대의 모습으로 네안데르탈인을 상상해요. 이 그림은 1910년도 파리의 신문에 등장했던 네안데르탈인의 추정, 상상도입니다. 구부정한 자세에 온몸에는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도 제대로 똑바로 못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팔은 길고요. 다리는 짧고 엉거주춤 서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뭔가 후진,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아주 처음부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1910년도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 그 뒤 한 100년 동안 네안데르탈인의 인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 그 화석은 라샤펠의 늙은이라는 화석입니다. 1908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늙은이라고 불리지만 40대 정도로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6만 년 전 네안데르탈 전성기의 화석입니다. 라샤펠은 두개골뿐만이 아니라 몸뼈도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몸뼈에서는 관절염을 앓은 흔적이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라샤펠의 경우에는 어금니가 다 없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어금니가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고 어금니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상당 기간 생존을 했기 때문에 잇몸이 아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좀 귀에 익으시죠? 우리 드마니시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요. 치아가 다 빠져도 살아남아서 뼈가 다 아물 때까지 누군가가 보살펴 줬다는 이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굉장히 인간다운 모습, 이 모습은 사실 1910년대의 해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뭔가 동물적이고 인간스럽지 않은 모습이 부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1910년대의 그 구부정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는
네안데르탈인의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관절염으로 인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했을 그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네안데르탈인 어른을 대표해서 등장한 라페라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8년도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라샤펠의 늙은이 다음 해 1909년도에 발견된 역시 네안데르탈 화석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네안데르탈 화석입니다. 현생 인류와 비교를 하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통수가 좀 동그란 축구공 모습의 현생 인류에 비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럭비공처럼 길쭉하니 납작합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인 이 뒤통수가 튀어나온 그 부분이 있습니다. 눈썹뼈도 튀어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아니고요. 눈썹뼈가 튀어나온 것은 특히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습니다. 카보에가 여기서 대표로, 조상의 대표로 나왔는데 네안데르탈인의 그 모습은 사실은 조상의 그 형질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크고 넓은 코, 또 뺨에 이 눈 밑에 구멍이 있는데 이 모두 추위를 적응하기 위한 그런 형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더 대표적인 특징을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뺨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 현생 인류와 비교했을 때 두개골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개골을 아무렇게나 많이 비교를 하면 사실 두개골의 모양이 둥그런지 납작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인류학에서는 두개골을 비교를 할 때 이 눈 밑에 점과 귓구멍 위의 점이 수평이 되도록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둘을 비교를 해봤을 경우 이 뺨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이 광대뼈가 이 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뺨 근처의 뼈가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는 역시 추위에 대한 적응이라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풀어 오른 이 뺨 때문에 뺨이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대뼈가 앞을 보지를 않고요. 이렇게 앞을 보지를 않고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광대뼈가 옆을 봅니다. 그리고 이 형질은 지금 유럽인에게서 많이 보일 수 있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유럽인들이 보기에 아시아인들의 광대뼈는 앞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저거 앞을 향한 광대뼈야 하지만 사실은 그 앞을 보는 광대뼈보다도 그 옆을 향한 광대뼈는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라페라시의 이 깨진 코뼈는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깨뜨린 코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동종 포식을 위해서 코뼈를 깨뜨려서 이 안에 있는 뇌를 먹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도구로 쓴 앞니, 이 치아 마모도는 30대 중반이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앞니가 굉장히 많이 닳았기 때문에 이 다른 앞니, 그냥 위아래니가 이렇게 부딪혀서 생긴 그런 다른 흔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흔적은 역시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몸으로, 형질로, 뼈로 추위에 적응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도 추위에 적응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살게 된 것은 민몸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만 년 전에 인간이 털을 잃고 땀을 이용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는 동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몸니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머리니도 있고 사타구니에도 이가 있는데 이 머리와 사타구니는 몸 사이에 털이 없기 때문에 둘은 대륙과 대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니는 그러면 털이 없는 민몸에 어디서 살겠습니까? 인간이 입고 있던 옷, 털옷에서
살고 있는 그 몸니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54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 즉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을 당시에 이 몸니 역시 기원을 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말이 되죠.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또 발견이 되는 고고학 여러 가지 도구 중에는 뼈로 만든 가죽을 손질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리쏘아라는 이 도구는 현생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앞니도 사용하고 뼈로 만든 도구도 사용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고 털옷을 만들어 입은 그런 고인류 집단입니다. 이들의 팔은 굉장히 두꺼워요. 팔뼈는 두껍습니다. 평생 많은 일을 한 것이 보이는 그런 흔적이 있는 팔입니다. 팔뼈입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어떤 예술과 의식 세계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도 네안데르탈인이고요. 또 장신구나 몸에 색칠을 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알린 것도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즉 나와 너를 구별을 하고 또 우리와 그들을 구별을 하고 집단성, 그 정체성을 어떤 표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에게 정말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하고 말이죠. 그들에게는 나, 우리 집단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묻었을 뿐만 아니라 부장품과 함께 묻었어요. 꽃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꽃가루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에 따라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의도적인 죽음의 자세, 자연적으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포즈를 만들어줘서 어떤 매장을 했다는 그런 유적이 이라크의 샤니다르에서 나왔죠. 네안데르탈인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케바라라는 유적에서 나온 혓뼈 그리고 두뇌가 좌우 비대칭이었다는 그런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인지 능력이 인간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턱뼈와 혓뼈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머리뼈는 없습니다. 턱뼈와 혓뼈만 발견이 되고 머리뼈가 없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목뼈에 자국이 있는 겁니다. 칼날 자국이. 그러니까 케바라의 머리는 그냥 화석화 과정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잘라낸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몇 명의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는지는 유전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가 있으면 돌연변이의 수도 많겠죠. 돌연변이의 비율은 같다면.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아요. 즉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인 다양성은 적은 규모의 집단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근친교배 지수가 높겠죠. 이 근친교배 지수가 높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고기,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석기, 무스테리안 석기로 사냥을 하고 큰 동물을 잡아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치아에서 나오는 질소 동위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육식동물인 하이에나나 카요티 그 정도 급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황제 다이어트의 선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사냥은 다른 네안데르탈인의 다른 삶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안데르탈인이 그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많은 동물들을 직접 육탄전으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던져서 창촉이나
활이나 화살 같은 것으로 먼 거리에서 쏘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직접 석기를 들고 격투를 벌여서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격투 끝에 동물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뼈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를 보면 너무너무도 부상의 흔적이 많은 겁니다. 곳곳이 부러지고 다시 붙고, 제가 말씀드린 그 라샤펠이나 라페라시나 또 나중에 샤니다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먼 걸 어떻게 아냐면 뒤에 그 시신경이 지나가는 뼈가 닫혀 있습니다. 한쪽 눈이 멀고 팔을 잘라내서 그 윗팔이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뼈의 부상을 당한 이유는 서로 뭐 개인 대 개인의 갈등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먹거리, 동물들과의 사투를 벌인 격투 끝에 생긴 그런 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네안데르탈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잣, 이끼, 버섯류 등 채식하는 네안데르탈인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엘 시드론이라는 동굴에서 12명의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들의 식습관은 그런 채식이 주식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엘 시드론의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동종 포식의 흔적도 발견이 됩니다. 칼날 자국이 있고 깬 자국이 있고 또 그 뼈를 파서 골수를 파낸 자국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저미고 뼈를 깨서 골수를 빼먹은 흔적. 2차장 매장 의뢰였을까요? 영양실조, 영양부실로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동종 포식이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을까요? 영양부실은 뼈와 이에 나타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기에 맞닥뜨렸던 극심한 영양실조나 영양부실은 이가 제대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금이 가고 그리고 뼈에도 금이 갑니다. 금이 가서 이렇게 뭐 부서졌다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선으로 봐야지 보이는 그런 금이 보이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의 뼈에는 그런 영양실조, 영양부실에 특히 후반기로 가면 많이 나타납니다. 극심한 추위, 척박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영양부실을 겪었던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최후의 방법으로 동종포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은 독특하지만 다양하기도 합니다. 라끼나 등 프랑스에서 나온 어린 아이 네안데르탈인과 이 태식타쉬 저쪽, 그러니까 서쪽 끝과 동쪽 끝이죠. 우즈베키스탄에 나온 그런 네안데르탈인 아이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식타쉬의 네안데르탈인 아이는 조금 아시아적인 그런 형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광대뼈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서쪽, 서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점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수렵을 하고 하이에나 정도로 급으로 동물성 단백질에 의존하기도 했고 채식을 하기도 했지만 물고기도 많이 잡아 먹었습니다. 물고기, 조개 등등.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잠수하는 집단에서 보이는 웨이도 골종이 네안데르탈인에게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 현생 인류에게 몰살당했다는 그 가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재미없는 가설이 맞을 겁니다. 힘들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사라졌을 것이다.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유전자에서 나타나고 영양실조, 영양부실의 증거와 함께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출산율을 나타낸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재미없는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유로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시아의 현생 인류와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데니소바 11호, 9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엄마와
데니소바 아빠에게서 태어났다는 연구가 나왔던 그 화석도 있고, 유럽의 현생 인류와 유전자 섞은 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죠. 유럽인에게서 보이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오랜 연구와 관심은 많은 정보와 많은 잘못된 정보와 또 많은 업데이트된 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를 살아낸 인류입니다. 큰 머리, 넓고 다부진 몸집, 두개골의 생김새는 빙하기에 적응했던 결과입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을 했으며 옷을 해입었고 언어를 사용하고 벽화, 장신구, 매장 등 고급진 인식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인류 집단과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아직도 우리 몸 안에 유전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해 빙하기를 살아내던 많은 인류 집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생 인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